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이 밖에를 잘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자꾸만 눈치만 보게 되죠. 그럴 때 콕 틀어박혀서 읽기에 좋은 책 골랐습니다. 이번 주부터 13주 동안에 걸쳐서 약속드린 대로 김석범의 대장편소설 화산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산도를 이 시간에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물론 많이 있지만 좋은 작품이니까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문학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어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창한 제 의도보다는 가까운 데서, 소소한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제 마을에서 동무들과 함께 탁구를 치는데요. 탁구 치는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소설 읽기를 좋아해요.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을 비롯한 작품들도 쭉 읽고, 그리고 박경리 선생의 토지도 읽고 쭉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김석범 선생의 이 화산도를 추천했더니 전혀 다른 소설이라면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문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어서 그럼 내가 화산도를 조금 더 촘촘하게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술자리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약속 지켜야죠. 해서 그분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석범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기획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입니다. 작품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요. 전체적인 그 윤곽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강요배, 제주를 대표하는 민중화가죠. 강요배 선생의 바람이라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 12권으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어 본은 7권이죠. 그러니까 원문은 일본어로 쓰여졌고요. 그 일본어로 쓴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80년대에 나왔는데 2015년에 이르러서야 완역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서 작품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야 우리에게 한글로 왔죠.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이 책이 처음 번역됐을 때 정말 환호했었습니다. 이제야 화산도를 읽을 수 있겠구나. 물론 그 전에 김석희 선생의 번역으로 5권짜리 그 일부 번역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건 부분이었죠. 이제 우리는 온전한 화산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화산도와 함께 48년을 강타했던 이 제주의 바람의 그 진원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방근과 남승지 그리고 유다리안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 4.3 사건이 뭔지 짧게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4.3 사건에 대한 흥미진진한 책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올 김영옥 선생이 쓴 우리는 너무 몰랐다라는 책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순부터 제주 4.3까지 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4.3 사건은 노무현 정부 때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었죠. 그 특별법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참 건조하죠.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참 건조합니다. 47년 3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덕정에서 경찰 발포했다는데 왜 그랬는지, 4월 3일에 봉기는 왜 일어났는지, 무력 충돌은 누구와 누구의 충돌인지,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면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그리고 굳이 이 4.3을 사건이라 부르는데 왜 사건이라고 하는지, 항쟁이거나 폭동이거나 반란이거나 여러 가지 명명이 있는데 왜 사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오가죠. 네. 이 4.3이 안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이 대작품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은 한국 분단, 한반도 분단, 그리고 대한민국 이 정부의 출발의 원점입니다. 원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사진 보이십니까? 제주에 가면 북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북촌 너분숭이에 있는 애기 무덤입니다. 네, 이 정도만 얘기하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3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설은 물론이고요. 시, 영화, 드라마, 연극,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소설만 좁혀서 보면은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촌을 빼놓을 수가 없죠. 1970년대, 78년이죠. 순이 삼촌이라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4.3의 실상을 문학적으로 그린 최초의 작품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현기영 선생은 이 순이 삼촌뿐만 아니고 해룡 이야기, 그리고 지상의 숟가락 하나 등등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이 제주 4.3을 문학적으로 고발하고 또 그 의미들을 묻고자 했습니다. 또 한 분이 현길언이라는 분인데, 조부님, 우리들의 조부님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전쟁놀이를 비롯한 동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기영 선생과 다르게 현길언 선생은 제주 4.3을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현기영 선생은 저항 쪽에 액센트를 두고 있다면 현길언 쪽은 반란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죠.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인데 오성찬이라는 작가 주목해 주십시오. 한라산 구절초를 비롯해서 중요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4.3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중요한 작품들을 쓴 사람입니다. 오성찬 작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소설들, 많은 시들, 많은 연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슬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도 많이 있죠.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4.3 제주를 통해서 한반도와 이 분단,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근원을 제대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석범 선생에 대해서 잠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대단히 날카롭죠. 1925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95세, 만 95세죠.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주도의 학회에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제 제자들이 그 학회에 선생을 대신해서 갔었죠. 네. 교토대학을 졸업했고요. 주로 제주 4.3을 테마로 해서 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난 국적 없는 이 조선인이죠. 남한 국적도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도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으로 귀화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적이 없는 무적자인 셈이죠. 자기 스스로를 남도 북도 남에도 북에 속하지 않는 디아스포라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낯설지만은 일본 문단에서는 이 김석범 작가에 관한 평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그 학계에서도 그리고 비평계에서도 김석범 작품을 읽은 사람들은 대단히 평가를 높이 하죠. 높게 평가하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범 선생의 작품들 잠깐 볼까요? 이 까마귀의 죽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까마귀의 죽음이 사실은 이 화산도란 작품의 원형이 됩니다. 까마귀의 죽음은 단편 소설인데요. 이 까마귀의 죽음에 여러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만은 특히 까마귀의 죽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원형들이 그대로 화산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의 상황을 쓴 1945년 여름이란 소설도 주목하셔야 할 것 같고요. 과거로부터 행진도 이 일본에 살면서 겪어야 했던 그 기억의 문제를 다룬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그 차별을 받으며 살아했던 이 자이니치들, 우리 제일 동포라 그러는데 요즘 자이니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자이니치들의 그 비애와 고통들, 서러움이 선명하게 드러난 그런 작품입니다. 김석범 말고도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요한 작가들이 많이 있죠. 이양지도 있고요, 양석일도 있고요, 그리고 유미리도 있고요.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에 닿는 대로 한 편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범 선생의 문학세계에는 푹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비극적인 그 영혼을 통해서 들여다본 한반도, 아마 훨씬 더 명료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화산도는 어떤 작품인지 김석범 선생이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힌 바를 토대로 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어판은 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화산도는 국경을 넘는 디아스포라 문학입니다. 여기서 국경이라 하면 일본과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얘기해야겠죠. 그리고 식민지 이전과 이후까지, 지금까지 아우르는 그런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문학은 주로 이산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디아스포라란 말은 유대인들의 이 이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2000년의 그 이산의 역사를 떠올리시면은 디아스포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석범 선생은 스스로를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고요. 자신의 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볼까요? 나는 제일 조선인 문학은, 적어도 김석범 문학은 일본 문학이 아니라 일본어 문학,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이를테면 김석범 문학은 일본 문학계의 이단의 문학이다.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 문학, 일본에서 활동하는 조선인들의 문학이 있겠죠. 문자로 보면은 한글로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일부 있긴 하지만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죠. 제일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의 문학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어로 쓰죠. 이양지든 유미리든 양석일이든 김석범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문학은 그러면 누구의 문학일까요? 이게 대단히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가 김석범이 일본어로
제주도에 대해서 쓴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 이건 한국 문학인가? 일본 문학인가? 아니면 무슨 문학인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언어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문학은 한국 문학이 아니죠. 그렇죠? 한국 문학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서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식민지를 경험한 이 나라들이 늘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식민지 시대 때 많은 작가들이 일본어로 소설을 썼거든요. 그게 일본어 문학이냐 조선 문학이냐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설, 시, 에세이들, 일본어로 쓰여진 조선인들이 일본어로 쓴 그런 작품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친일문학? 친일문학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어로 썼으되 대단히 비판적인 일본 식민지 체제에 대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작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문학들을 두고 김석범 선생은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부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일본어로 쓰여졌다 해서 일본 문학이 아니다. 문학은 언어로서만 형성되거나 그 국적이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니까 문학은 언어로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언어에 의해서만 그 국적이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창래라는 재미 작가가 쓴 작품들, 뭐 이방인이든 생존자든 이런 작품들은 미국 문학일까요? 아니면 한국 문학일까요? 그렇죠? 제가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지금 우리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베트남어나 필리핀어나 영어나 다른 언어로 자신들의 문학을 썼을 경우에 그럼 뭐라고 규정할까요? 한국인이 베트남어로 썼으니까 베트남 문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한국 문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한국에 와 있는 그 외국계 한국인들이 있죠. 외국계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자기네 나라들의 이야기, 자기네 민족의 얘기를 쓰면 그 한국 문학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논란들은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일단 경계를 넘는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수준에서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이 화산도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12권을 다 읽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문학의 진경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든 뭐 태백산맥이든 장길산이든 임꺽정이든 대하소설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대하소설과는 또 구별되는 소설입니다. 저는 화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잘 쓰여진 중편 소설의 밀도를 유지하면서 쓰여진 대하소설. 좀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밀도가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쓰여진 중편 소설의 밀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12권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대하소설을 읽을 때 역사 대하소설을 읽을 때 우리 좀 빨리 넘어가잖아요. 빨리 넘어가고 이 에피소드들도 대단히 다양하고 그렇죠? 그리고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도 많고 해서 흥미진진하게 있는데 또 속도감도 있고요. 근데 화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참 한 페이지에 머물러야 됩니다. 오랫동안 고민도 해야 되고요. 이 밀도가 높은 중편 소설의 그 긴장감을 12권 내내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건 엄청난 내공입니다. 이 내공을 갖지 않은 작가는 그 긴장감을, 그 밀도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소설을 두고 김석범 선생은 가혹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나는 화산도를 존재 그 자체로서
어딘가의 고장, 디아스포라로서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화산도를 포함해서 김석범 문학은 망명문학의 성격을 띠는 것이며 내가 조국의 남이나 북의 어느 한쪽 땅에서 살았으면 도저히 쓸 수 없었던 작품들이다. 원한의 땅, 조국 상실, 망국의 유랑민, 디아스포라의 존재, 그 삶의 터인 일본이 아니었으면 화산도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혹한 역사의 아이러니. 아이러니 아닐 수가 없죠. 원한의 땅이죠. 어디가? 일본이. 조국 상실. 그 일본 때문에 조국을 상실했죠. 또 망국의 유랑민이었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한반도의 분단은 식민지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터인 일본이 아니었으면 이런 화산도란 작품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 이게 가혹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독자인 우리는 이 가혹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나는 축복이라고 따옴표를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작가 김석범이 겪어야 했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이는 이 대작을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터입니다. 그 대작을 낳은 이면에 이 노 작가의 고통스러운 세월, 시간, 역사들이 있었겠죠. 1925년생이니까 이 90년 넘은 세월 동안 일본과 한반도를 동시에 살아온, 물론 일본에서 주로 생활했지만은 기억 속에서는 늘 한반도가 떠나지 않았겠죠. 분단의 땅이 떠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식민지의 상처가 절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끝없이 차별당하는 자신의 신체와 영혼에 대한 그 기억들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기억들과 역사가 만나는 접점에서 화산도라는 대작이 탄생했던 것이죠. 가혹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나온 축복, 화산도 함께 가시죠. 이 화산도라는 작품을 다 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이 소설 12권을 사셔도 좋습니다. 지름신이 강림하시면은.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도서관에 가면 다 이 책이 있을 겁니다. 먼저 도서관에 가셔서 한두 권씩 보시고 아 정말 이것이다 싶으면은 책꽂이에 딱 꽂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폼이 납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화산도와 함께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한국 현대사, 아니 한반도 현대사,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역사의 그 핵심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12번에 걸쳐서 화산도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강을 앞두고 있어서 매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네. 오늘 화산도 첫 시간 프롤로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